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 우리 CFP 세금 설계 파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CFP 이제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뭐 은퇴 설계, 투자 설계, 뭐 재무 원론, 그죠? 자, 이제 다른 과목도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이 세금 설계는 그 중에서 가장 만만치 않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 설계는요. 자, 이제 그 내용의 방대함은 물론, 그죠? 그 깊이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이게 철저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득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공부하고 나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죠? 다 읽어본 질문이 나오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찍고 오디션 다니까 오디션 내기 찍으면 잘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한 30점, 40점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오는 과목이 자, 이제 세금 설계다 보니까 세금 설계는 자, 이제 일단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이제 CFP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우리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FP 가정에 이제 세금 설계입니다. 세금 설계. 첫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죠? 근데 이해란 건 뭐냐면 이게 무식하게 막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란 건 이제 우리가 세금을요. 이제 세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세금을 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취득했다. 그럼 상가를 이제 취득할 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상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상가에서 계속 이제 임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 임대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은 우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상가란 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관련 세제, 재산세랑 이제 만약에 그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 부동산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나중에 일정 사유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팔게 된다, 처분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세금을 다 내본 사람은 당연히 이 세금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자,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가를 이렇게 구입해 본 적이 없고, 그죠? 매월 그냥 원천지수 당하면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금을 내본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죠? 직접부터 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납세자 입장. 그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아,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내는데. 그래서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원천징수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종합신고, 자, 종합 확정신고를 할 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막 세액이 2천만 원이다. 그래서 2천만 원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가지고 2,2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2,200만 원 세금 내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로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디로 이제 결론이 귀속이 되냐면, 아, 이거 그럼 어떻게 절세하지? 요 절세라는 주제로 딱 이제 귀결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도요, 결국 이제 CFP 이 세금 설계는 A랑 달라. A는 이제 누가 납세 의무자인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까지, 그죠? 자, 이제 과세 기간과, 그 다음에 어다가, 관할 세무서, 뭐 이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어떤 그 주요 골자를 물어보는 게, 이 AFK 세금 설계 이제 주요 이슈였다면, 세금 설계 이제 CFP로 올라오시게 되면, CFP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절세하느냐, 그죠? 그래서 각 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절세 방안으로 다 끝나, 절세 방안으로, 그죠? 그래서 이 납세자 입장에서, 자,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럼 절세한다는 걸, 절세라는 어떤 취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죠? 요 과세 플로상의, 요 세법상의 지식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자, 이 절세되는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되겠지, 그죠? 절세가 되는 요 상황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세금을 한번 내본다. 그래서 계산 쫙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 이러니까 절세가 되는구나,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지식형에서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자, 문장으로 나와서 지식형이지만, 사례형이랑 진배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납세자가 절세를 해야 되는데 뭐 조세 회피라든지 탈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세무 당국에서는, 그죠? 이걸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무 당국 입장에서 또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법상의 법 규정을 만들 때 이러한 법 규정이 왜 탄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요 두 관점에서 만약에 이해가 되게 되면, 그죠? 자, 이제 이 절세라는 포인트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이게 암기 사항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다 치더라도, 그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죠. 저는 이제 당연히 요 납세자와 세무 당국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해가 됐다고, 아, 그럼 이제 쭉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암기를 못했다. 이 많은 숫자들과, 그죠? 이 과세 플로상에, 자, 이 많은 암기사항이 나오는데, 그죠?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는 아, 한 문제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금 설계가 이제 어려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죠?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암기를 해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이 이해가 된 것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아, 이거 어떻게? 그렇죠.
절세할 것인가? 요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딱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시면서 CFP 세금 설계를 딱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이제 다 읽고 나서도, 그죠?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읽는데 계속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그죠? 요 포인트를 가지고 각 세목,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안, 그죠? 자, 취득세, 재산세, 자, 우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그죠? 그다음에 퇴직 시에, 그죠? 이 노후 시에 만약에 이걸 내가 퇴직 시에, 그죠? 만약에 그동안에 뭐 그 계속 불입했던 그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걸 내가 연금으로 받을 건가 아니면 자, 일시금으로 받을 건가,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절세와 관련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가, 그죠? 자, 요걸 이제 자, 맨 처음에 CFP 세금 설계 접근할 때, 그죠? 마음속에 딱 담아놓고 자, 접근을 한 것과 그냥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대표적인 암기 과목 있잖아요, 그죠? 뭐 은퇴설계라든지 재무 원론 같이, 그죠?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자, 이제 이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 설계는 자, 궁극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이거 그래서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그죠? 요걸 바탕으로 자, 누구 입장에서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 자, 그 과세 법규, 그죠? 법률 규정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 내용을 샅샅이 암기를 해주셔야 자, 요게 이제 고득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최근 우리 CFP 그 출제 경향이 어떻게 해요? 출제 경향이 이 CFP 출제 경향이 이게 지식형이 있고, 그죠? 지식형이 있고, 이제 사례형이 있습니다. 사례형, 그죠? 자, 이제 우리도 요 과정을 공부하면서 사례집에 있는 세금 문제를 다 풀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교재 안에도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요걸 다 풀 텐데, 자, 이제 최근에는 요 지식형과 사례형이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통합이에요. 그래서 자, 지식형 시험장에 들어가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례형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사례와 관련된, 그죠? 어느 이제 한 상황이 묘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묘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냥 보기가 다 이제 숫자였어,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는 그 상황에 대한 지식형 문장이 같이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 설계가 자, 이제 지식형과 사례형이 거의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런 계산 과정에 대한 요 지식형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죠? 요 지식형과 사례형이 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세금 설계를 공부할 때는 자, 이렇게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를, 그죠? 정확하게 암기를 통해서 완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되게 얇지만,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 맨 처음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할 수 있게, 그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제 1장을 보면요. 제 1장이 세금 설계 총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자, 세금 설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9페이지에 가시면 세금 설계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그 프로세스, 우리 재무 설계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세금 설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재무 원론, 그다음에 뭐 보험 설계, 그다음에 은퇴 설계, 그다음에 투자 설계, 그다음에 세금 설계, 상속 설계, 부동산 설계 해가지고 이제 종합 설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요 이제 세금 설계라는 거는 요 이제 7개, 그죠? 영역에서 여기다 이제 한 분야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요 이제 세금 설계를 배우는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세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재무 원론이나 은퇴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 이제 우리 세금이나 상속 이런 그 텍스 파트에서는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언급만 할 뿐이지 약간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자,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자, 제목은 이제 세금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자, 9페이지에 보시면 01번에 세금 설계 의의. 자, 이제 이렇게 종합 재무 설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종합 재무 설계에서 요 세금 설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죠? 자, 요걸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금 설계란 미래에 일어날 거래나 사건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그렇죠, 절세가 포인트고 절세.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절세하려고 세금 설계하는 겁니다. 이 세금 설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절세라고, 절세. 그래서 자, 시험 문제도 절세밖에 안 나와, 이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독립적인 재무 설계의 한 분야로서 그 문제 세금 설계만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체 종합 설계가 안에 이 세금 설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금 설계는 이 독립적인 이 재무 설계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 설계 분야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 설계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거래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여 순현금 흐름 및 세후 예상 수익률을 함수로 추정하고 재무 설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고객 재무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이제 종합 재무 설계죠. 종합 재무 설계.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종합 재무 설계지. 그럼 이제 종합 재무 설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 당연히 맨 마지막에, 그죠?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수익. 그럼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거죠. 요 중간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비용, 그죠? 비용이 나가는데 요 비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요 텍스, 요 세금 있잖아, 세금, 그죠?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요걸 빼야지 정확하게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나와서, 그죠? 세후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요 종합 재무설계에서 요 텍스는 비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얘를 계산해서 순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이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그죠? 자, 이제 우리 텍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텍스 자체로, 자, 우리 이제 지금 당장 내는 게 세금이니까, 그죠? 이 절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이게 세금 설계의 의의다, 그죠? 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가번에 세금 설계 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세금은 누가 설계해요? 세금을 누가 설계한다기보다 세금을 주로 이제 누가 다뤄요? 세금은 보통 이제 세무사가 다루지, 세무사,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요 세금에 대한, 그죠? 세금에 대한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그 다음에 자, 이제 등록된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가 있죠. 요 세 명만,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요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제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자, 세무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 이제 CFP인데, CFP, 그죠? 요 CFP는 그럼 이제 요 세금에 관련해서 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뭐냐면 이 CFP는 자, 코디네이터다, 코디네이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CFP 자격 인증자는 자, 이제 세금에 대해서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재무, 언론, 보험, 은퇴, 투자, 그다음에 상속, 부동산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 종합적인 재무 설계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제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세금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요 세금밖에 모르거든요. 이 세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이 변호사는 이제 우리 상속 민법 파트의 뭐 유언장 작성도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자, 이런 그 다른 전문가의 그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이 세금 설계, 뭐 절세 전략 등을 이제 이렇게 제안하면서 제시하겠지만 그때 자, 그 사이에 이 고객과 이 전문가 사이에 이 CFP가 바로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무사가 하는 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겠고, 그죠? 이 세무사가 혹시 잘못 계산하거나, 그죠? 누락한 게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 세금 설계, 그죠? 요 중요한 내용을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넘어오시면 10페이지에 자, 위에서부터 이제 5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재무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금 설계에 관한 이 세금 설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관련 법령상의 업무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재무설계사 CFP 자격 인증자가 이 세금 설계를 전문적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세금에 관련된 모든 세금 대리 업무는 이렇게 이제 3명,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 설계와 관련하여 재무설계사는 세금 설계안의 수립이나 실행 시 그렇죠.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역할을 그럼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하려면 그죠?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반 세무적인 요소인 과세 대상 여부와 비과세 요건, 그 다음에 과세 체계, 세율 구조, 세액 공제, 감면, 세금 납부 시기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순현금 흐름을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순현금 흐름 분석 시 어느 수준의 세금 설계 분석을 할 것인지, 어떤 분야의 조세 전문가와 일할 것인지, 조세 전문가가 제시한 세금 분석이 충분하여 특정 세금의 중요한 문제 분석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그죠? 그럼 이제 누락됐는지 이게 잘 분석이 된 건지, 그죠? 이걸 판단하려면 자, 이제 우리 세무사에 준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일정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금 분석의 전제가 되고 있는 세금 목표나 사실관계가 조세 전문가의 세금 분석에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세라는 거는 이제 세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CFP 자격 인증자가 자, 그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갖추고 나서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죠? 세무사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예, 자기가 이제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무사나 자, 이 변호사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이 고객의 자, 이 종합 재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죠?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세금 설계에서 CFP가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나머지 세무 자문에 대한 책임이 있죠. 세무 자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포함한 세무 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그렇죠. 세무사 변호사도 이제 그 세무 대리 업무에 등록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세무 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그럼 3명이에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죠? 요 세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CFP 자격 인증자가, 재무설계사가 일반적인 재무설계 수행에 있어 순현금 흐름이나 이 세후 예상 수익률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 설계 분야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그죠? 자, 이제 매출액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 순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비용 안에 이렇게 텍스가 있다고 세금, 그죠? 그럼 요 정도를 계산하는 수준은 자, 요 정도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 자, CFP 자격 인증자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죠? 요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자, 이 3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무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절세에 대한 조언을 한다든지, 그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절세를 배워서 요 절세에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를 풀게 되지만, 자, 이런 것들 조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령으로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게 순현금 흐름상에 자, 이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 자, 중간에 비용인, 그죠? 텍스를 계산하는 요 정도는 괜찮지만, 그죠? 자, 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순현금 흐름상에, 그죠? 자, 이 예상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자, 세금 설계를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포함한 개별적인 세금 설계 또는 재무 설계 시에 구체적인 절세 방안,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CFP 세금 설계가 어려운 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인데, 그럼 이걸 고객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법령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절세 방안 등의 제시 등은 결국 세무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럼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게 이게 이제 절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절세랑 비슷한 용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절세가 있어요, 절세. 절세는 이제 합법적인 우리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죠? 세금을 줄이는 아주 훌륭한 행위죠. 절세 잘하는 거지 이게, 그죠? 근데 절세랑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조세회피죠, 조세회피. 조세회피. 그다음에 탈세가 있습니다, 탈세. 요 이제 3개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아, 절세는 이제 너무 잘하는 것이고, 그럼 이 조세 회피는 뭐예요? 회피. 요거 회피다는 얘기네, 그죠? 자, 이제 우리 세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그 세법 조항에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빈틈이죠, 빈틈. 그래서 그 빈틈을, 그죠? 노려가지고, 자, 이제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게 바로 조세 회피죠,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자, 자기가 내야 될 세금, 그죠? 당연히 추징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래 내야 될 시기에 안 냈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내야 되겠고, 그죠? 하지만 이 조세 회피는, 자,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추가징수. 그 다음에 가산세, 그 다음에 형사벌적 처벌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이 조세 회피는요, 이 세법의 미비점을 연구해가지고, 그죠?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의무를 회피한 것이지 법을 어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사벌적 처벌은 가해지지 않지만 추가 징수와 가산세는 자, 이건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반면 탈세는 이거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긴 탈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벌적 처벌이 자, 처해진다는 점에서 이 조세 회피와 자, 탈세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그죠? 추가 징수, 가산세는 당연한 거고, 그죠? 얘는 자, 뭐까지? 형사벌적 처벌까지 자, 이렇게 가해진다는 사실이 이 조세 회피와 탈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밑에 맨 마지막 3줄 보시면, 자, 이제 절세, 조세, 회피, 탈세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 2줄. 그래서 절세라 함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절세 행위는 부인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잘하는 건 절세는 잘하는 것이고, 그죠? 오른쪽에 조세 회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피한 세액, 그죠? 그 세법이 미비점을 뚫어가지고, 그죠? 그 회피한 세액을 자, 당연히 추가 징수하고 신고와 납부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 당연히 이제 벌금, 그죠? 요 가산세를 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얘는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형사 처분은 가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죠? 반면 그 다음 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이 포탈세액에 대한 추가 징수, 그다음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외에, 그죠? 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분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이제 형사벌적 처벌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벌 대상자는 그 납세자에만 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납세자에게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이 했던 뭐 교사자, 그죠? 저 공모, 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다 여기 자, 형사벌적 처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벌 대상자는 납세자에 한하지 않고 이를 공모하거나 탈세를 선동 또는 교사한 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 2개의 차이점. 그래서 자, 이 조세 회피와 탈세는 형사벌적 처벌이 자, 처해진다, 처해지지 않는다, 그죠? 요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이건 이제 우리 AFPK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02번에 세금 설계 프로세스 이제 6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자, 이제 우리 세금 설계에서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냥 스킵합니다. 그냥 나중에 자, 시간이 될 때, 그죠?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1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이제 세금 설계 전략이 나오죠. 그래서 가번에 소득세 관련 절세 전략 쭉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제 퇴직금, 연금에 대한 그 세금 설계 전략까지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세지, 소득세, 그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그럼 이제 우리가 A 때 소득세를 배웠기 때문에 소득세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소득이다, 소득. 그럼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을요, 커다랗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종합소득과 이제 중요한 게 양도소득이죠. 예. 양도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자, 이제 종합이랑 양도랑 퇴직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세금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 얘기죠. 그죠? 분류과세.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 이 소득의 발생 시기가 거의 이제 매년이죠, 매년. 그죠? 자, 1년 단위로 자, 얘는 자,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다 합치는 게 바로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그죠? 반면 요 양도와 퇴직은 1년 단위가 아니죠. 양도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죠? 한 15년 보유에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15년 동안에 발생한 이 누적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게 양도 소득이고 퇴직도 매년 퇴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20년 동안 근무하다 나중에 이제 받는 게 퇴직금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종합소득은 1년마다 발생하는 어떤 그 정기적이고 일정한 그죠? 규칙적인 소득이라면 양도와 퇴직은 1년을 넘어가는 거죠. 이 여러 해에 걸친 누적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얘들을 만약 양도와 퇴직을 종합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과세를 해버리면 항상 최고 세율 맞으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이건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그죠? 여러 해에 걸쳐서 생긴 이 누적소득을 그죠? 이 종합소득과 같이 자 1년 단위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약간 낮춰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바로 분리유과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분리유과세는 종합, 양도, 퇴직을 구분하는 걸 이제 우리가 분리유과세라고 한다 이거죠. 분리유과세 그죠? 그럼 이제 이 분리유과세와 대비해서 우리 이제 무슨 또 개념을 배워야 되냐면 분리과세라는 개념을 또 배워야 돼.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죠? 분리과세는 자 이제 원천징수로 납세금과 종결되는 거죠. 원천징수로. 그럼 원천징수 세율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납세의무가. 원천징수 세율이 중요하겠죠.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게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종합이랑 건 합치는 거니까. 그죠? 합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분리과세랑 이제 뭐가 이제 정반대 개념이냐면 분리과세와 그렇죠. 종합과세가 이제 정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리유과세라는 거는 매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양도와 퇴직을 종합이랑 구분하는 게 분리유과세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는 자 종합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게 분리과세니까 이게 만약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살핀 상태에서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요 종합소득과 요 양도소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갈 때, 그죠? 자 여러분들께 언급했듯이 이 종합소득 과 양도소득을 어떻게 이제 절세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절세할 것인지를 따지려면 당연히 이 과세 플로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파트에 가가지고 과세 플로우 이제 적으면서 암기하겠지만 그죠? 자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과정인 요 첫 번째 시간에 요 종합소득세랑 양도소득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뼈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이제 우리가 APK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총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 총수익 금액이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을 따지면 이제 매출액 같은 거, 매출액 같은 거, 그죠? 총수익 금액에서 당연히 이제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여기 이제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고,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중요한, 그죠? 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잖아, 그죠? 이제 우리는 종합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중요하죠. 경비를 차감한 이후에 요 소득 금액 단계에서 합치니까, 그죠? 종합소득 금액.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이제 중요한 자 이제 세금에서 기준이 되는 거죠. 세금을 과세할 때 그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요 과표가 나옵니다. 그죠?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무조건 세율을 곱하는 거, 세율. 네.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라죠. 세액공제. 그럼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외워놓고 계셔야 자 이제 우리 뒤에서 그죠? 각 이제 세목별로 자 이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뭐 이자, 배당, 사업 이런 걸 배울 때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인데 어서 이제 어느 단계에서 종합하냐면 요 종합소득금액 단계에서 종합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요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을 만든 다음에 이걸 합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요 종합 뭘 합치냐면 맨 처음에 이자,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요 총 수익 금액이 딱 제시가 됐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자랑 배당은 자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없지만 배당 총 수익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 넣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로스업을 넣어야죠. 그로스업 그죠? 이제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사업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근로에서는 이제 근로와 연금은 필요경비라고 하지 않고 얘를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그다음에 연금도 자 필요경비라고 하지 않고 자 연금소득공제라고 하죠. 연금소득공제. 예.
그다음에 기타 총수익 금액에서도 자 이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가지고 각각의 총수익 금액에서 이렇게 자 필요 경비 혹은 근로소득 공제를 빼 가지고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자,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죠? 얘를 쫙 다 더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뭐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만든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어떤 그 방식을 그죠? 자 만약에 내가 막 시각적으로 만약에 정리한다면 이렇게 각각의 자,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한 거죠. 자, 총수익 금액이 제시가 되면 그죠?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쭉 다 빼가지고 뭐로 만든 상태에서 그렇죠. 각각의 이 소득 금액 단계로 만든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죠? 여기 2단계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 그럼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은 이 표에서 딱 보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종합소득 공제, 그죠? 이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죠.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고, 그죠? 그래서 과표를 줄여가지고 낮은 세율을 맞은 다음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요 세액 공제를, 여기 이제 차감하는 항목이 공제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고, 그죠? 이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은 줄게 돼 있지,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경비 처리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절세하는 포인트가 자, 요쪽 파트, 그죠? 이렇게 빼는 요쪽 파트.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 경비 차감하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자, 계산된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요 세액 공제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절세부가 갈린다는 게 요 표에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자, 이 종합의 반대가 분리였잖아, 분리. 그래서 요 총수익 금액에, 그죠? 자, 이제 자료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시가 될 텐데, 요 총수익 금액에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애들은. 그죠?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종합의 반대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내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렇죠.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반대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쉬운 건 뭐예요? 비과세지, 비과세. 그죠? 비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 그럼 얘들은 분리과세는 이제 종합과세 하는 것과 정반대니까 분리과세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때리지 않겠대, 지금. 그래서 세법에서 자, 열거해가지고 얘들은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고 적어놨는데 걔를 여기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이 만약에 제시가 되면요. 걔네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X를 칠 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비과세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요. 분리과세는 여기서 봤듯이 종합과세 반대거든요, 이게, 그죠? 예, 요걸 딱 먼저 딱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요 체계를 좀 이제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세금 설계 공부할 때는 자, 요걸 이제 빈종에다 딱 쓰면서, 그죠? 내가 이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걸 딱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알았어. 경비를 많이 빼거나 아니면은 공제를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절세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비과세랑 분리과세가 있네, 그죠? 그럼 얘들은 여기도 들어오진 않는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그죠? 내가 만약에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그럼 금융상품에서는 당연히 요 이자랑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이자랑 배당에 대해서 자, 분리과세 대상 혹은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자, 여기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절세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자랑 배당에는 뭐가 있어요? 또 이 이자랑 배당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2천만 원 초과가 달리죠. 2천만 원 초과. 예, 그래서 이자랑 배당 합쳐가지고 요게 2천만 원. 자, 이제 제가 1,000원 단위로 쓰는 1,000원 단위로. 원래 2천만 원이면 이렇게 자 20,000,000 해야 되는데 요 1,000원짜리 빼고,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TBM 할 때처럼, 그죠? 그래서 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 이거 이제 따르게, 그죠? 다른 데로 옵니다. 다른 데 와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원래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쭉쭉쭉쭉 뺀 다음에 이걸 쫙 더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쭉 빼가지고 이제 결정세까지 가는 건데 이 이자랑 배당이 합쳐져 가지고, 그죠?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산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산식으로, 그죠? 다른 산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죠? 산출세액이 뭐야, 여러분? 산출세액이 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쭉쭉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자랑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일로 넘어가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식에 의거해서 자,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죠? 거기서 이제 뭘 뺍니까? 여기 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세액공제 여기서 이제 배당세액공제를 뺍니다. 배당세액공제.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는요, 이제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 세상에 사람은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쭉쭉쭉 빼가지고 쭉쭉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랑 배당이 2천을 초과한 사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로 데려와가지고, 그죠? 이제 구름으로 데려와가지고, 구름 공식에서, 자, 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 공제를 빼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정세액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 파트를 우리 그 CP 과정에서 이 문제 이슈를 다루겠습니까? 안 다루겠습니까? 당연히 다루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계산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금융소득이라는 게 이제 이자랑 배당인데 이게 대표적인 뭐야? 이자랑 배당이 불로소득이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자, 가만히 자,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고, 그죠? 주식을 사면 이제 자, 우리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는 게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가 바로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그죠?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지 않으려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2천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일로 넘어오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애가 걸리지 않았을 때 내야 될 세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렸을 때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한 다음에 여기 안 걸리면 자 그만큼 이제 절세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또 하나의 절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고 그죠? 이제 분리과세에서 여러 해에 걸친 누적적인 세금을 이제 구분했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자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가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것도 이제 과세 플로우를 외우셔야 됩니다. 과세 플로우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분필을 만약에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다. 그럼 100원 벌었죠? 그 100원 번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200에서 100을 빼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200은 양도가액, 100은 취득가액이니까, 그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거죠. 네. 그럼 요새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 그죠? 그래서 기타 필요 경비.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셔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네요. 양도 소득 금액. 우리 소득에서 이제 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뺍니다. 기본 공제.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벌써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랑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이게 여러 해에 걸친 누적적인 그 소득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 공제해 주는 게 많잖아 이게 지금 그죠. 예. 과표에다가 과세 표준은 당연히 요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세율.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종합소득세랑 양도소득세가 이 세율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요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 저도 이제 이거 암기하기 힘들어가지고, 자, 되게 어려울 때, 자, 저를 가르쳐준 어떤 선생님께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이제 기타 필요경비의 경, 그다음에 양도 차익의 차,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장, 그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의 소,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기. 그다음에 과표의 자 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차 장소 기 표. 아 이렇게까지 그죠? 양도소득세 자 과세 플로우를 외우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걸 모르면 계산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고요. 그다음에 이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아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걸 그러니까 외우는 건 기본이야, 기본.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느라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외우는 거랑요, 요거 외우는 건 CFP 과정에서는 기본이야, 기본. 예,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경차 장소 기표. 경이 바로 기타 필요 경비. 양도 차익이 차가 경차의 차가 양도 차익. 그다음에 경차장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경차장소가 양도소득금액, 경차장소 기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럼 기본공제는 표니까 그죠? 표가 이제 과표. 과표에다가 세율 때리면 산출세 그죠? 여기 다 외워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양도소득은 이제 뭐랑 뭐를 계산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 두 개.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을 계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죠? 그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왜 계산하죠, 여러분? 주식은 원래 우리 소액주주가 그죠? 상장 주식을 장 내에서 거래해가지고 사고 팔았을 때만 이게 양도차익이 생겼다. 그거 원래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소액주주가 아닌 거죠. 이건 대주주인 거지, 대주주, 그죠? 대주주인 것이고, 자 이게 상장 주식이 아닌 거죠. 이게 비상장 주식인 거지, 비상장 주식. 예. 그다음에 이게 장 내 거래가 아니라 장 외 거래인 거죠, 그죠? 이런 주식을 만약에 사고 팔아가지고 양도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 이제 기타 필요 경비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증권거래세가 들어가, 증권거래세.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자 이제 덤으로 그죠? 자 이렇게 증권거래세까지 계산하는 자 이제 증권거래세까지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읽을 자격이 된 거예요. 그죠? 한번 가보죠. 자 그럼 이제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소득세 관련 세금 설계 전략이 나와 있는데 그럼 소득에서 이제 고객의 소득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개로 나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거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지우기 좀 아까운데 요거 이제 설명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워야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소득인데 소득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도요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랑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이제 우리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법인 사업이죠. 예, 법인 사업이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럼 이제 법인 사업은 당연히 세금이 무슨 세금이야 이게? 이건 법인세지 법인세, 그죠? 그럼 이 개인 사업은 무슨 세금이야? 개인 사업?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세가 있나? 아니죠. 개인 사업은 뭐예요? 개인 사업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종합소득세 2배 4 해서 요 사업, 그죠? 요게 이제 개인 사업이 이제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근데 이제 개인 사업 안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임대 사업 있죠? 예. 부동산 임대 사업도 자 이제 몰래 부동산 임대업도 당연히 이제 이 종합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 개인 사업은 다 뭐니까요. 사업 소득인데 사업 소득이 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거 다 합쳐가지고 종합 소득세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세는 몰라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내나? 아니죠. 근로소득자는 여기 근로가 있잖아, 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나, 예, 요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법인세를 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근로소득자가 나오죠. 근로소득자. 양가를 보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세금 설계의 주요 전략이 된다. 그래서 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 세제택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 여기 딱 보면 보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이제 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다른 소득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가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딱 이제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요 차감한 항목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고요.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자 배울 거예요. 뒤에 시간에. 그죠? 그럼 이제 걔네들 잘 이용해가지고 요 공제를 많이 받아야 저 과표도 줄고, 그죠? 과표가 줄면 이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 맞아가지고 산출세액이 작아지고 거기서 또 이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절세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연말정산을 잘하는데 연말정산을 잘한다는 얘기는 요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양가로 이제 개인 사업자 나오죠? 그럼 사업이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죠? 그럼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어떻게?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죠? 여기 경비를 많이 빼고, 그죠? 경비를 잘 인정받아야겠다, 그죠? 그럼 개인 사업자가 경비를 잘 인정받으려면 이 사업자는 이제 무슨 의무가 있어요? 예,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요 기장 의무가 있죠. 기장 의무, 그죠? 요 기장, 반드시 장부를 기록해야지 요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장 의무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보시면, 그럼 개인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커다랗게 이제 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맨 처음에 사업 초기 단계, 그죠? 개업 단계가 있고, 개업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영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하다 잘 안 되면 뭐예요? 폐업 단계, 그죠?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주요 세금 이슈를 정리해 놨습니다. 맨 처음에 개업 단계를 보시면, 그럼 개업 단계 개인 사업자의 세무 이슈는 무엇이냐? 이 개업 자금의 자금 출처도 이거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돈 어디서 났어, 그죠? 이 출처 조사, 그다음에 개업 자금의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 조정, 그다음에 초기 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그죠? 매입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초기 단계, 그죠? 이 개업 단계 이 세무 이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영위 단계는 뭐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 소득이 생기죠. 사업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 사업자는 경비를 많이 빼야 되고, 뭐 이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경비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럼 경비를 빼려면 이제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바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적절한 장부 기장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소득 이제 관련된 그 학습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 기장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많이 받아야지, 그죠? 세무조사 시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대책을 수립하는 거. 그럼 이제 세무조사 왜 받아요? 이 장부 기장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부 기장을 잘하면 자 이제 똑바르게 하면, 그죠?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다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영위 단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 자 폐업 단계, 그죠? 그럼 폐업 시에 재고 및 건물과 기계 장치에 대한 자 부가가치 납세 의무 종결. 그럼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부가가치세 대한 납세 의무 종결, 그다음에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 종결. 이제 폐업을 했더라도 자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사업소득에 관련된 종합세를 다 납부하고 나서, 그죠? 당연히 그 납부 의무를 종결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개인 사업자의 개업, 영위, 폐업 단계별로, 그죠? 세무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법인사업. 그럼 이제 법인세죠, 법인세. 그래서
16페이지에 자, 그 양가로 3번의 법인 보시면 그럼 이제 사업이랑 되게 유사하지만 이제 법인은 적용되는 세법이 이게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야, 법인세.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자, 그 네 가지의 세무 이슈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법인에서 수령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 법인 세무조사 시 인정상여 등의 과세 문제, 자금 출처 문제, 법인 설립 시의 자금 출처 문제, 마지막 이제 과점주주의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와 제2차 납세 의무의 문제. 이건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딱 체크해 놓으시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번에 금융자산 관련 세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은 여기 요 이자랑 배당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거기 바로 나오죠. 양가로 1번에. 자,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상품이나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이게 이제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그죠? 비과세가 왜 중요한데요? 비과세가 여기 비과세 상품을 내가 이용하면 여기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세금 때리지 않거든요, 이게. 그죠? 그럼 이제 금융소득 종합세 걸릴 일도 없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 분리과세와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아주 적절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 절세 방안이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대비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고 각종 예금 상품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 시기. 왜 그렇죠? 소득의 귀속 시기는 뭐야 이게? 종합소득세가 이제 종합소득세 어떻게 과세하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이게 매년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자, 요때 요 기간, 요 과세 기간 동안의 소득을 이렇게 합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올해 그죠 소득이 다른 소득이 되게 많아 그죠 근데 올해 이자를 받으면 거기 이제 합쳐져가지고 높은 세율을 받는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도로 만약에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걸 내년에 받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별로 분산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소득의 귀속 시기라는 거는 이게 매년 이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그죠 이 소득의 귀속 시기를 만약에 이렇게 자 분배할 수 있으면 그죠 당연히 세금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과표가 작아지게 될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그다음에 소득의 귀속 시기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이 절세 전략을 이제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양가로 이번에 이제 우리 금융 관련 그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죠? 그럼 주식도 이제 취득, 보유, 그다음에 나중에 처분이죠, 그죠? 각각의 세금 이슈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주식 취득시를 보시면 주식은 이제 취득세가 없죠. 하지만 저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문제. 주식을 이제 우리가 자 투자하게 되면 뭘 받아요? 배당 받죠. 배당은 뭐죠? 배당이 금융소득이야. 그래서 배당은 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자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식을 사면 주식을 이제 내가 만약에 소액주주로서 자 상장 주식을 장 내에서 사고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지만 그죠? 거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이 일로 딱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제 이자랑 배당 합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취득할 때, 그죠?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향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 이때 이제 향후 주식 매각 시의 양도소득세라는 얘기는 비상장, 그죠? 그다음에 장외, 그다음에 대주주가 양도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야, 이때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의자 선정 문제, 향후 상속에 대한 사전 증여 문제, 비상장 주식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와 제2차 납세 의무,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 취득 시에 자,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유 시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 보유 시에는 당연히 요 배당이 나오는데 요 배당과 이자 합쳐서 2천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자랑 배당을 자, 이제 2천이 초과되면 그죠? 이제 다른 공시로 가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게 바로 요 그로스업이야, 그로스업. 그죠? 요 그로스업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CFA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내용을 배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맨 마지막 줄 주식 보유 시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주식 배당, 무상주 배당, 이중과세 조정. 이 이중과세 조정이 뭐예요? 이중과세 조정이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요 그로스업과 배당세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 두 개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주식 매각할 때는 그럼 이제 팔았을 때니까 그죠? 처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그럼 이제 우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자, 이 경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증권거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냐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그죠? 요거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해 가지고 요 주식에 대한 투자를 주식에 대한 그 매각을 그죠? 고려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이제 채권에 투자할 경우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약간 달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미리 지금 예습 겸으로 보면요.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죠? 개인 투자가 직접 채권에 투자해요. 채권. 그럼 채권에 투자하면 뭐 어떤 그 소득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럼 채권에 투자하면 첫 번째 이자가 나오지, 이자. 그죠? 그다음에 채권을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이나 양도소득.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개인이 만약에 채권에 투자해서 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여기 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죠? 그래서 2천 초과율을 이제 따질 것이고. 자, 근데 개인이 채권에 투자해서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그죠? 자, 이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걸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면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펀드에 가입해요, 펀드. 펀드가 이제 직접 집합투자 기구죠.
이 펀드가 또 이제 어디에 투자하면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산 중에 여기 이제 채권에 투자한 거, 채권에 그죠? 그럼 펀드가 채권에 투자했어도 당연히 채권에서 발생하는 자 소득은 이자와 그렇죠 양도소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자 펀드가 그죠? 펀드가 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요 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어 이익 그죠? 그 이익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이제 배당으로 과세고요. 그다음에 자 채권 펀드가 채권에 투자해서 양도소득을 발생시켰다. 그럼 우리 개인이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거 양도소득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이 펀드에 투자했는데 펀드에 모인 자금을 가지고 이 집합 투자기구 운영업자가 그죠? 채권에 투자해서 채권에서 발생한 채권에서 양도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거는 자, 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제 우리 투자자에게 교부하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 배당으로 자, 처리하게 되죠. 배당. 그럼 이제 이 배당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요 양도소득이 과세가 돼가지고 이제 배당으로 처리가 되면 요 배당이 일로 쭉 넘어와서 이 배당을 교부받은 투자자에게는 이게 배당소득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가 넘어가면 요 2천만 원 초과하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양가로 3번에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건 이제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과세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개인이 직접 투자할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양가로 4번에 자 펀드에서 투자할 때 펀드 개인이 만약에 펀드에 투자했다. 펀드가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죠, 펀드 그죠? 그럼 넘어가시면 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8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또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문장부터 그래서 또한 펀드로부터의 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이게 뭐죠? 자 펀드에서 자 이제 개인이 펀드에 투자했는데 펀드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상장 주식에 들어간 요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인 거죠. 예, 과세가 되지 않는데 자 펀드에 대한 소득세 과표 기준과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세금 설계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자 이제 펀드에서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 채권에서 매매 차익을 발생시키면 얘는 자 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전략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략. 그럼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우리 상가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상가를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럼 맨 처음에 자 우리 주식은 취득 단계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자 부동산은 그죠? 부동산 달라. 부동산은 자 이 각 단계별로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는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 보유 단계에는 예, 이 보유 단계는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죠? 처분할 때는 당연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다음 이거 왜 이제 이 부동산이 만약에 상가라고 하게 되면 상가에서는 당연히 자 이 상가는 자 상가 임대업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 보유세 그죠? 만약에 상가 임대소득이 나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자 이제 이런 세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세금을 다 내요 그죠? 예. 자 흔치 않은 건데 이게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자, 우리 다번에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 전략 보시면, 그죠? 세금 설계 전략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부동산 취득 시에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 그죠? 밑에 땡땡땡땡. 그래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자금 출처 조사,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세 회피 방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및 상수세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명의자의 선정 문제, 향후 상속에 대비한 사전 증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취득시에 이제 주요한 거죠. 세금 이슈가 되겠고, 보유시에는 자 거기 보유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간주 임대료, 토지와 건물을 보유했을 때 과세 표준이 되는 내용과 세율을 등을 매년 점검해서 세금 설계 시에 반영을 해야 되고, 재산세와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일.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자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낸다고 했는데, 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6월 1일 이 명의자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을 내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잘 체크해가지고, 자, 보유세에 대한 거죠?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이 부동산 양도시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양도 시기와 양도 순서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이제 살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만약에 자, 동일 과세 기간에 있다. 그럼 이때 자, 가급적 동일한 연도에 모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제 동일한 과세 기간에, 그죠?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제 보통, 그죠? 내가 2억에 산 부동산이 이게 5억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기타 필요 경비가 요 2억에 포함됐다고 가정하면, 그죠? 한 3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이제 자 5억 예산 자 부동산이 이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3억이 있다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거죠, 3억이,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잘 기록해놨다가, 그죠? 다른 내가 또 부동산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양도할 때, 그죠? 이걸 동일한 과세 기간에 만약에 딱 양도하게 되면 요 두 개가 요 양도 소득 금액 단계에서 딱 합쳐져가지고 요 양도 차손이 플러스 양도 소득 금액 딱 쳐져가지고 이 과표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절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올해, 그죠? 두 개를 파는데 하나는 양도 차손이 발생하고 하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양도 차손은 자 이거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도 차손을 잘 기록해놨다가 양도 소득 금액 단계에서, 그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그 해당 부동산을 내가 양도할 때, 그죠?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죠? 걔를 딱 치고 나서 이렇게 과표가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만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한 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게 되게 많으면 이걸 그냥 한 해에 다 팔지 말고 이걸 잘 나눠가지고, 그죠? 그 양도식이랑 순서를 잘 고려해가지고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확 준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라번에 연금 및 보험 상품 관련 세금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이랑 보험 상품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세제 적격. 그래서 연금 저축이에요, 연금 저축,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연금 저축에 가입을 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불입을 쭉 합니다, 그죠? 연금 저축 계좌에 불입을 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해서 이제 매년 세액공제 받으면서 불입을 쭉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그죠? 내가 이제 인출을 할 때, 인출할 때, 그죠?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연금 계좌에서 배우고 있지만 인출할 때, 그죠? 이거 인출을 내가 연금으로 인출하느냐, 아니면 자 이거를 연금 외라는 얘기는 이거 일시금으로 이제 인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시금으로, 그죠? 인출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세 문제가 달라져요, 그죠? 그럼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여기 이제 2배사 근영계 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연금소득세, 그죠? 연금소득세.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근데 이걸 연금 외에 수령하게 되면 이게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이게 연금 저축 계좌에 넣어가지고 돈 이제 불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자,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소득을 이제 요 운용하는 기간에는 과세를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출 시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냐면 이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 이연, 그죠? 이 과세 이연을 시킨 다음에, 그죠? 이제 우리가 CFP 과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우잖아요, 그죠? 미리 낼 세금이지만 이걸 나중에 내게 되면 자 이제 명목금액만큼, 그죠?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면 자 그것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요 인출 시에도 내가 자 인출을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또 이제 과세가 되는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요 그 과세 이연을 잘 선택을 하고 해당 인출 시점에서 이걸 내가 어떤 형태로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또 이제 절세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게 연금소득세인데, 자, 연금 외가 이제 일시금이죠, 일시금이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을 모아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연금 상품 종류가 자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세제 실무상, 그죠?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 연금 저축계좌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그 소득 구분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체계를 잘 이해한다면, 그죠? 고객에게 자 적절한 상품을 추천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제 보험이죠, 보험. 그래서 보험은 보장의 수단, 저축의 일환, 자 연금 재원, 그다음에 부의 이전 수단이나 상수의 재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험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자 보험 관련 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여기까지 가나다라를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교재 이 전체 목차와도 같은 내용이라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래야지 자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쉽게 요 내용들을 자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보시면 세금 설계와 재무 설계와 세금 해가지고 가번에 재무 설계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 해가지고 밑에 박스에 종합소득세, 사업 관련 세금, 금융 관련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 노후복지 관련 세금, 상속 증여 관련 세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교재 목차입니다, 목차,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박스에다 별표 하나 딱 쳐놓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율 구조가 나와 있죠, 세율 구조. 그래서 세율 구조가 이제 표 1-1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이제 이게 오리지널 세율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실무적으로 이제 그 위에 표 1-1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속성으로 빨리 계산하고자 이제 개발한 게 실무적으로 이제 개발한 게 바로 누진공제 방식인데 표 1-2 거기다 딱 체크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이 세율은요, 우리 시험지 맨 앞에 줍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그래서 세율을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세율이 어떤 세율이 이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당연히 산출색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수는 이게 초과 누진 세율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세율을 외우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자 우리 세율을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 그 누진 공제 방식에 종합소수 세율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과표 구간을 외우시고 과표 구간을 외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과 요 세율에서 차감되는 누진 공제 그죠? 요거를 자,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과표 구간은 맨 처음에 1,200만 원 이하. 저 이제 1,000원 단위였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200 초과해서 4,800 이하. 그다음에 4,800 초과 4,600이죠. 4,600. 그죠? 예. 4,600. 4,600 이하. 4,600 이하. 그다음에 4,600 초과 8,800 이하. 그 다음에 8,800 초과 1억 5천 이하. 그 다음에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그 다음에 3억 초과 5억 이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5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표 구간을 딱 끊어가지고 이제 외우신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 자, 맨 처음에 세율은 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이 24%, 그 다음이 35%, 그 다음이 38%, 그 다음이 40%, 맨 마지막 최고 세율이 42%입니다. 4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진 공제를 빼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6%는 누진 공제가 없습니다. 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15%는 1080입니다. 1080. 그 다음에 24%는 5220이고요. 그 다음에 35%는 14900이고요. 38%는 19400이고요. 40%는 25400이고요. 마지막이 35400인데 자, 요거를 그죠? 요거를 자, 우리 공부를 할 때 그죠? 요 기본 세율을 외워놓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맨 앞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서 이제 보고 이제 해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과표 구간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그다음에 5억 초과. 그다음에 세율은 자 6%, 15%, 24%, 35%, 38%, 40, 42%. 누진 공제는 자 얘는 0이고요. 그다음에 1080, 5220, 1400, 1940, 25400, 3540 해가지고 자 일단 요 세율표 일단 외워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되게 유리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시험지에서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에 맨 앞에 얘를 주긴 하지만 자 일단 우리 종합소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초과 누진 세율 구조, 초과 누진 세율 구조. 초과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다 당연히 내가 이제 과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 적용되는 세율이 지금 이제 6%부터 42%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율이 작은 게 적용되는 게 좋죠, 그죠?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위에서 조정할 때 요 경비를 많이 빼고, 그죠? 그다음에 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빼고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야 이게 작아지겠지, 그죠? 이게 작아져야지 이 초과 누진 세율 구조의 요 과표 구간에서, 그죠? 이 세율이 작은 세율이 곱해져가지고 산출세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 세율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세금 설계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과표. 요 과표와 그다음에 요 세율이죠, 세율. 그죠?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외우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상당히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걸 이제 외워 주시면 되겠고. 그럼 뒤에 이제 한계 세율이라는 말이 나와. 한계 세율.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요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2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이번에 한계 세율인데 그 첫 번째 좀 보세요. 그래서 한계 세율이란 납세자의 현재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최고 세율이다. 그럼 거기 얘가 나오는데 자,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7,500만 원, 7,500만 원, 그죠? 지금 7,500만 원이면 여기죠. 4,600초와 8,800 이하가 여기 이제 7,500이 다 포함되는 건데 과표가 만약에 7,500이면 적용되는 세율이 당연히 24%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7,500이면요. 여기서 누진 공제를 이제 합쳐가지고 누진 공제를 한꺼번에 빼버리니까 24%를 적용한 다음에 5220을 빼는 것인데 사실 요 7,500에는 요 전에, 그죠? 6%를 맞는 부분도 있고 15%를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죠? 요 7,500이 과표인 사람에게는 최고 세율은 24%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요 한계 세율이 24%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즉 현재보다 과세 표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게 세액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때 자, 우리가 따진 게 바로 이제 한계 세율인데요. 거기 밑으로 4줄 정도 내려가시면 그래서 즉 해가지고 즉, 그죠? 요 7,500만 원인 사람은 그럼 이제 한계 세율이 6, 15, 24 중에 최고 세율이 24%이기 때문에, 그죠? 즉 과세 표준이 요 이제 과표가 7,500만 원인 사람이 앞으로 내가 만약에 소득 금액이, 그죠? 만약에 100만 원이 증가한다. 그럼 100만 원 이제 과표가 증가할 때 이 소득세 산출세액은 요 100에다가 24%를 곱하면 이게 내가 24만 원 정도가
내가 세금이 더 나가는구나, 그죠? 만약에 과표가 100만 원이 줄게 되면 이게 24만 원이 내가 세금이 감소하겠구나, 그죠? 이 한계 세율을 통해서 자, 요 사항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계 세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얘기죠, 그죠? 한계 세율. 그래서 이제 이 과표가 7,500만 원인 사람의 한계 세율은 24%인데 이 24%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저 과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올라가면 24만 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과표가 100만 원이 줄면은 이게 24만 원이 세금이 덜 나가는구나, 그죠? 요걸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한계 세율이라는 개념이다, 그죠? 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두 개 표네요. 그래서 요 두 개 표를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는, 그죠? 이 내용이 쉬워가지고 자,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적었는데, 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지만, 그죠? 요 두 개는 시험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두 개의 요 표, 그죠? 그래서 종합 소스의 산출 플로어와 그다음에 양도 소스의 산출 플로어, 그죠? 아까 우리가 경차, 장소, 기표로 외웠는데, 그죠? 요 두 개를 딱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시는 분은 요 세율표까지, 그죠? 요 세율표, 과표와 적용되는 세율 마이너스 누진 공제까지 잘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 그럼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